네, 미국 시간으로 5월 1일, 내일 모레죠. 네, 이날을 기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걸로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나고 나면 뭐 쓸데없지만 당장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단기 가격 전망인데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렇죠. 지금 현재 제가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 63,300불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요. 네, 반감기 이후 가격을 보면 지금은 횡보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보자면 가격이 이렇게 횡보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만 불에서 6만 7천 불, 뭐 이 사이에서 지금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로 봐도 네, 이렇게 녹색 막대가 길게 높게 올라가면 돈이 많이 들어와서 좋은 건데, 이게 빨간색 막대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돈이 빠지는 건데, 돈이 뭐 왕창은 아니지만 좀 빠지는, 그런 빠져나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서 뭐 급등세를 타지도 않고 그렇다고 급락세를 타지도 않는 횡보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음 주 일정인데요. 네, 다음 주 아니라 이번 주 일정인데요. 특히 5월 1일 이후에 이제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단순화를 하자면 최근 이제 시중에서 돈을 왕창 걷어들인 미국 정부가 5월 1일을 기점으로 다시 돈을 풀게 될 거라서 비트코인 시장에 큰 돈이 다시 들어오게 될 거다. 자, 이런 전망인 건데요. 4월 15일이 미국 세금 보고 마감일이었는데요. 통상 4월이 되면 이 부자들이 세금 내느라고 금융계좌에 두고 있던 돈을 빼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러면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돈이 마르게 되고요. 재무부가 이제 그렇게 들어온 돈을 다시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융통을 해주게 되면 다시 시장이 호응을 하게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아서 헤이즈, 네, 이 친구 뭐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는 다 똥코인인데 사고 팔아서 돈 벌기 좋은 게 또 이 똥코인이라서 나는 똥코인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모은다, 뭐 이러는 코인 장사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허접한 코인 장사꾼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분도 있으신데, 이 친구가 나름 시장 분석을 또 그럴듯하게 하는 걸로 또 평가를 받습니다. 이 친구 전망도요, 5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거다라는 겁니다. 뭐 이유는 재무부가 세금을 받아서 왕창 늘어난 계좌 잔고를 다시 풀어서 시중에 돈을 공급할 거다, 뭐 이게 하나가 있고, 5월 1일을 기점으로 연준이 시중에서 돈 걷어들이는 규모, 그거를 줄일 거다, 긴축 속도를 늦추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반감기의 효과도 이때부터 서서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번 주에 기대하는 게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것도 있죠. 4월 30일 홍콩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보면 29일 오후부터, 오늘 오후부터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규모가 뭐 미국 시장만큼은 아니고 턱도 없죠. 굉장히 적습니다. 홍콩 전체 ETF 시장 규모가 미국 ETF 시장의 0.6%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그렇긴 한데 뭐 거대한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플러스가 될 걸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에 뭐 거래 시작부터 팔아치우기 시작한 그레이스케일 GBTC, GBTC라는 물건이 있었죠. 자, 이 GBTC, 자, 이게 이제 점차 이제 매물이 좀 팔아치우는 그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것도 이 미국에서 그 상당히 호재인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런 GBTC라는 이런 물건이 없죠. 그것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치 중 하나가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인데, 비트코인을 누군가에게 보내거나 서비스, 뭐 물건을 살 때, 자, 그 비트코인 주인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비트코인의 가치 중에 하나죠. 네, 현금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용카드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신용카드 회사가 내가 뭘 샀는지, 뭐 소고기를 샀는지,
뭐 술을 소주를 샀는지 맥주를 샀는지 뭐 다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금으로 사면 그런 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개인 정보를 내가 보호할 만큼 보호하면서 물건을 살 수가 있죠.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익명성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내 비트코인이 어디에서 온 건지 그걸 가려주는,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가 사무라이 월렛이 제공한 월풀 서비스인데, 예컨대 내가 내가 거래소에서 산 비트코인 한 개를 이 월풀 서비스로 보내면 내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잘게 쪼개진 비트코인으로 그 한 개를 만들어서 그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수수료를 받으면서요. 근데 미국 법무부 검찰이 뭐 FBI하고 합동을 해서 이렇게 이런 걸 했습니다. 사무라이 월렛 창업자 2명을 체포를 하고 기소를 했고요. 돈 세탁 혐의, 불법 송금 서비스 운영 혐의로 자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웹사이트도 이렇게 내려버렸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개인 지갑을 금지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짧게 보시겠습니다. 사무라이 월렛이 돈 세탁 혐의를 받는 거는 이게 전체 익명 거래 규모가 20억 달러였는데, 사무라이 월렛을 이용한 이 거래 규모가 20억 달러였는데, 그 중에서 자 5%인 1억 달러어치 비트코인 거래가 불법 자금이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돈 거래 서비스를 하려면 미국에서 송금 서비스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면허 없이 영업했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장입니다. 자, 그러면 뭐 5%가 불법이었다라고 FBI 그리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95%는 합법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내용을 보면요. 자, 개인끼리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지갑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고 불법 자금 세탁을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혐의다, 이렇게 지금 사무라이 월렛 이 창업자 측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소송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 부분은요, 이게 사무라이 월렛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 소장에도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요 부분인데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검찰 소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사무라이 월렛 측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러시아 금융 제재를 강하게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재벌들 우리 지갑 이용 환영 뭐 이런 내용의 트윗을 올렸는데, 이러면서 소송 빌미를 준 걸로 보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비트코인이라는 정보를 주고받는 지갑 서비스, 자 이걸 제공한 게 불법 송금 서비스라고 하는 혐의, 이건 좀 억지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비트코인을 정부가 검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래소에 두는, 그걸 제외하고는 개인들이 자기 지갑에 보관하는 걸 불법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들어갑니다. 피닉스 월렛이라고 비트코인을 라이트닝 서비스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수수료가 거의 없이 작은 단위 거래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트닝 지갑, 이게 피닉스 월렛인데, 이 피닉스 월렛 이것도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 FBI가 검찰이 개인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쉽게 싸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송금 서비스여서 면허를 받지 않고 하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피닉스 월렛이 이렇게 서비스를 미국에서 중단하기로 한 게요. 그렇지만 앱스토어, 구글 스토어 이런 데서 피닉스 월렛 같은 게 떠나더라도 자, 이런 서비스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냥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트코인 라이트닝 지갑들인데요. 자, 이걸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재판에서 법원이 헌법에서 보장한 권한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단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이 민주당 정권도 그렇고 대부분의 정권은 자기들이 돈을 통제하고 검열하길 원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돈, 그렇게 하기 어려운 돈을 없애고 싶어 한다는 건데요. 미국 민주당 정권이 현금을 없애고 정부가 다 검열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하고 싶어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일 때문일 거고요.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는 없으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정부가 통제 가능한 거래소에 보관하는 비트코인 증서, 자, 이걸 사도록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지갑에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자,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5월 말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걸로 보입니다.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토큰 이더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해왔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네, SEC가 밝혀온 현물 ETF 승인 조건 중에 보면 코인이 증권이어서는 안 된다, 증권이 아닌 상품, 커머디티여야 한다는 게 있는데, 이더리움 토큰, 자, 이더를 증권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SEC가 이더를 증권으로 규정했다는 내용은요, 컨센시스라는 회사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혀진 건데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조 루빈이 만든 이더리움 서비스 제공 회사가 바로 컨센시스죠. 이더리움 컨센시스 없이 이 이더리움이 굴러가기 어려울 정도로 이 회사는 이더리움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인프라 회사입니다. 이더리움 직업인 메타마스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이더리움 노드를 돌리는 인퓨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더리움에 없어서는 정말 안 되는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인퓨라 노드 서비스 장애가 났을 때요, 네, 이 거래소에 이더리움 입출금 장애가 발생했을 정도로, 입출금이 중단됐을 정도로, 자, 이렇게 이더리움에서 뭐 무슨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 같은 뭐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이 회사가 소송을 하는 이유 뭐 간단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건데,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컨센시스가 제공하는 이더리움 지갑 서비스 메타마스크 서비스가 증권법 위반이고, 컨센시스 회사가 이더리움을 매매한 것도 증권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먼저 소송을 한 겁니다.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과거에 SEC가 밝혔었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SEC가 우리한테 소송을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먼저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내는 소장을 보면요, 바로 이게 소장인데요, 이 소장을 보면 SEC가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해왔는지가 나옵니다. 공식 시점이 4월입니다. 자, 3월 말에 SEC의 단속 담당 국장인, 네, 단속 담당 국장, 집행국장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그레왈이라는 국장이 이더리움 매매와 관련된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하는 권한을 이렇게 그 직원들한테 주는 공식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부터 이더리움 사고팔고 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데, 그 명령을 4월 13일에 이 바로 SEC 위원회 차원에서 승인을 한 걸로 나옵니다. 게리 갠슬러가요, 이렇게 의회에 나가서 의회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아니냐 질문을 받고 그 답변을 회피하기 바로 며칠 전, 그 시점에 SEC는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보고 조사를 시작을 한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소장을 보면 이더리움이 2022년 9월에 코인을 담보로 맡기면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거래 검증을 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SEC가 이더리움을, 자, 돈 맡기면 이자를 주는 뭐 그런 방식의 증권으로 규정을 한 걸로 해석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소송 내용을 더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요. 이 소송이 어떻게 될지 뭐 그건 지켜봐야 될 거고 상당히 오래 갈 걸로 보이는데, 누가 이길지도 봐야 될 거고요. SEC가 그런데 입장을 확 바꾸지 않는 한, 이 소송이 이어지는 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어렵다고 봐야 될 겁니다. 증권이 아니어야 현물 ETF 승인을 해준다는 조건인데, 증권이라고 보는 동안에는 승인을 안 해줄 거라는 얘기고요. 자, 법원에서 이더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해준다면 그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네, 5월 이더리움 현물 가능성은 원래도 희박했지만 더 희박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